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할머니가 된 60대 나이의 사연자입니다. 저도 평소 사연들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라도 실제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보다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가끔 문득 내 이야기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남들 앞에서 개인사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보니 여러모로 용기가 나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익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사연을 보내볼까 싶네요.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인연은 몇이나 되셨을까요? 인간관계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세상 이치인 것인지, 다른 것들은 나이 먹어가면서 어느 정도 도가 트이고 배우는 게 있는데, 인간관계만큼은 늘 제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것 같네요. 내가 잘한다고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제 노력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다 생각한 사람에게 도움을 얻기도 하고, 꼭 은혜를 갚을 거라 여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제 나이 60인데도 아직까지 사람 속을 다 모르겠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게 그런 일이 있었죠. 믿었다고 생각하고 가족으로 드리려 했던 사람에게 단단히 속아 넘어가 큰 일을 벌일 뻔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제 인생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벌써 몇십 년 전, 저는 20대 중반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식구들 덕은 보지 못하고 살았고, 형편도 사연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지 일찍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냈습니다. 서로 진심을 확인하고 보니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사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혼을 하기에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의 사랑을 믿으며 평생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돈이야 앞으로 같이 살면서 열심히 벌면 되는 일이고, 단칸방에서 찬밥 먹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남부러울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내 남편과 슬아의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놓고 평생 동고동락하며 살기만을 기대했는데, 저는 무슨 기구한 팔자인지 그마저도 쉽게 바랄 수가 없었네요. 나와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어린 아들 두고 떠난 남편을 떠올리면 지금도 차마 그때의 일을 말하기조차 버거운 기분이 듭니다. 남편은 자동차 사고로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보내고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저는 그 뒤로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제 인생은 지운 채 살아가게 됐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내야 했기에 떠나간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어디 손 벌릴 구멍이나 있으면 다행인데,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들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선뜻 도와주겠다는 말씀들도 하지를 못하셨고, 저도 뻔히 식구들 사정을 알다 보니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떠난 뒤로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장 살 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서로 기대고 살다 보니 가난해도 행복했고 돈 없는 게 그렇게 서럽지 않았는데,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왜 그렇게 돈 한 푼에 울고 웃는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하지도 않는 버스비 아끼겠다고 한두 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 돈 모아서 아이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생각에 행복해 보기도 했고,
누가 한 푼 더 쳐줄 테니 일해달라 해서 간 곳에서 받는 돈에 배로 고생을 하며 수모를 당해 서글펐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그런 일들을 겪고 보니 너무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죠. 물론 아들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은 마음에 담아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도 다 언젠가 지나갈 한때의 일일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아마 혼자라는 생각에 인생이 더욱 괴롭고 고되게 느껴졌던 것도 같습니다. 옆에 기댈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한탄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면서 울분을 뱉어낼 텐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린 아들 붙잡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남편도 죽고 없으니 저는 오로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속으로 삭히고 고생을 견딘 제 마음은 그리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더 아들에게 기대어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우리 아들 하나 잘 키워내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그 힘든 세월을 견딘 건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저는 아들 덕에 살 수 있었어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을 내가 잘 키워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남편 얼굴 어떻게 볼까 싶어서 아들 하나는 잘 키워보겠다고 온갖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 탓에 해주고 싶은 것은 다 해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넘치게 주고 싶었던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아버지 없다고 엇나가지도 않고 집이 가난하다고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참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생각을 하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물론 제가 남편 없이 혼자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제 앞에서 아버지 보고 싶다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견뎌낸 아픔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괜한 부담감에 혹시나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어디서 무시나 편견이라도 받을까 늘 걱정이 많았는데 아들은 그런 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만큼 참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찍 철이 든 아들은 지 엄마 고생하는 거 알아서 그런지 제가 주기 전에는 용돈 한번 달라는 소리 한 적 없었고 그 나이 때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공부하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책 붙잡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얌전하기는 또 얼마나 얌전한지 저는 따로 속 썩은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재주도 많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곧잘 했으니 더 바랄 게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 없다, 돈 없다며 무시를 당하던 저도 그런 아들 덕분에 그나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내가 잘났다는 소리보다 내 자식 잘났다는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나는 바람에 내가 참 복없는 사람인가 보다 주눅이 들었는데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준 아들을 보면 내가 그래도 자식 복은 있는 여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난 자식이어도 부모의 뒷바라지 없이 알아서 크는 건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재주 없는 제가 하루 종일 벌어서는 겨우 두 가족 먹고 살 간당간당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마련해주려 늘 노력을 해왔습니다. 속이 깊어 원체 말이 없고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 그런 아이가 뭔가 요구하는 건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누구한테 구걸을 해서라도 자식에게 모자람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나는 무시당하고 고생하더라도 우리 아들 하나는 잘 키워보려 애를 썼고 없는 살림에 어렵게 등록금 마련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었습니다.
대학 보냈다고 끝이 아닌데도 그래도 그때는 한 고비를 넘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전에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됐고 아들이 갑자기 다 커버린 것 같은 기분에 저는 왠지 외로움을 느끼게 됐었네요. 내 시간은 아직도 남편이 죽던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니 나도 벌써 다 늙은 중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이쯤 되면 아들은 대학 보내놓고 남편이랑 둘이 여행 다니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까 싶었는데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남편 보내놓고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는데 그제서야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밀려드는 것도 같았죠. 나는 그동안 아들 키워내느라 옆에 변변한 친구 하나 없었고 덕분에 바쁜 아들을 대신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도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쯤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들 뒤치다꺼리 할 필요도 없었고 나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으니 뭐라도 해야 적적하지 않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었죠. 사실 이왕이면 보람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봉사를 선택했지만 그게 제 동아줄이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베푼다는 것이 오히려 제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남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 마음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걸 보면 봉사라는 것은 남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보육원이나 시설에 봉사를 다녔고 그 뒤로 그 일이 제 유일한 취미거리가 됐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문대 나왔다고 다 취업이 쉬운가요? 저는 몰랐는데 요즘은 돈이 없으면 취업도 어려운 세상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방학마다 대단한 부모 덕분에 기업 연수에 하다못해 돈 들여서 어학연수라도 다녀오는데 우리 아들은 어학연수는커녕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고 방학이면 엄마 돕겠다며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는 다른 애들이 그러는 줄도 모르고 방학이면 좀 쉬라는 말만 했는데 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 또 다 내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물론 착한 아들은 한 번도 제 탓을 한 적이 없지만 저도 흙수저니 금수저니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 알고 있었고 넉넉한 부모가 아니라 미안하기만 했어요. 취업이 어려워 그런지 아들은 취업 준비 대신에 시험 준비를 하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취업 준비 그만하고 변리사 시험 준비할까봐. 왜? 취업이 어려워서 그래? 다른 애들이랑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 스펙이야. 내 노력 부족이지 뭐. 취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변리사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나 원래 예전 꿈이 변호사였잖아. 변리사 일하면 연봉도 높고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 사실 아들의 오래전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웅변대회 나가서 상도 몇 번 받았으니 말재주도 좋고 언젠가 TV에 나오는 인권 변호사들을 보며 자기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쯤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비싼 로스쿨에 가야 된다니 뭐니 하다 보니 아이 혼자 그 꿈을 접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꿈이 바뀌었다고 별스럽지 않게 얘기했지만 워낙 속을 안 보이는 아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변리사가 되겠다는 게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발버둥 같아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돈 가지고 로스쿨 들어가고 아니면 취업이라도 좀 쉽게 했으면 그 힘든 공부 안 해도 되었을까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짠한 마음에 아들 시험 뒷바라지라도 열심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는 건 아들이지만 그래도 저도 옆에서 아들 보양식이니 뭐니 챙겨주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으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정보 싸움이라니까 시험 준비 요령이라거나 좋은 학원 정보라거나 저도 뭐라도 하나 더 주워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알아보다가 시험 준비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는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자식들을 둔 엄마들 모임이었는데 서로 시험 일정 공유도 하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나누며 친목회 같은 것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 모임으로 자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엄마들한테는 꽤 도움이 됐네요. 사실 수험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아이들만큼이나 마음고생이 심하거든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보니 매일 시간이 흐르는 게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는 자식들 두고 보는 것이 내 살을 갉아먹는 것보다 힘이 들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먼 발치에서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 비슷한 사정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친구 하나 없는 사정인지라 그런 엄마들 모임이 더욱 필요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더는 나갈 필요가 없었지만 그때 알고 지낸 엄마들과 여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저로서는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된 셈이네요. 그렇게 알고 지내던 인연을 통해 저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임 엄마들 중 어떤 엄마가 자기 사촌 조카 딸이라며 웬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인사해, 우리 조카야. 이따가 같이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인사라도 시킬 겸 데려왔어. 괜찮지? 아, 그럼. 아유, 아가씨가 참 이쁘네. 몇 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에요. 어머, 한창 좋을 나이네. 남자친구는 있어요? 우리 조카가 워낙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 사실 얘도 시험 준비를 오래 했거든. 교사야. 그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일해. 어머, 어쩐지 인상이 차분하고 참한 게 교사랑 딱 어울린다. 다른 엄마들이 이것저것 묻는 것을 들어보니 그 아가씨는 얼마 전 임용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 맞아. 효준이 이번에 연수 시작한다고 그랬나? 시험 합격한 지 얼마나 지났더라? 아직 한 달 안 됐지. 이제 현장 연수 반년만 하면 자격증 나오는 거지. 아유, 정말 쉽지가 않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했는데 또 무슨 실습이니 뭐니. 아이, 그래도 효준이 엄마는 좋겠어. 이제 자식 걱정은 없겠네. 이제 시작인데 뭐.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이제는 좀 마음이 가볍네. 그래, 효준이 엄마도 이제 아들 걱정 그만하고 자기 인생 좀 즐겨. 나중에 또 결혼해서 손주 봐달라 그러면 놀 시간 없다. 지금 몇 년 바짝 놀아야지. 나는 혼자라서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뭐. 그래도 이제 여유가 많으니까 이전에 다니던 봉사나 다시 다녀볼까 싶어. 아, 맞아. 효준이 엄마 봉사 다녔다고 그랬지? 아, 자기는 진짜 대단하다. 아, 나는 내 새끼 신경 쓰기도 바쁜데 자기는 보육원에 봉사까지 다니고. 아니, 그래서 효준이가 그렇게 착한가? 아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나야 그냥 애들 보는 게 즐거우니까 가는 거지. 그래도 그게 어디 쉬워? 칭찬받을 일이지. 엄마들이랑 앞으로 뭐 하고 지낼 건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제가 봉사를 다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조카 아가씨가 제게 관심을 보였었죠. 어머, 봉사활동도 다니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러워요.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뭘. 아, 사실 저도 봉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태 시험 준비다 뭐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막상 가본 적은 없네요. 젊은 사람이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네.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는걸요.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보육원에 봉사도 다니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회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봉사 가실 때 저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무 좋죠. 안 그래도 그런 곳은 늘 일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거든요. 정말 생각 있으면 나랑 같이 가요. 데려가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제가 딸뻘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진경이 너 편한 날 같이 한번 가보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처음 보는 제 앞에서 싹싹하니 말도 잘하고 봉사에 관심도 있다는 진경이는 제게 좋은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로 아이들에게 시달리느라 힘들 텐데 주말까지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진경이와 함께 매주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게 됐고 우연한 만남이 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곱게 큰 것 같은 아가씨가 아이들 똥기저귀 갈고하면서 서스럼 없이 일하는 것을 보니 참 젊은 친구가 싹싹하고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봉사 다니며 가까워지다 보니 어느샌가 서로 개인사도 털어놓게 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죠. 그러다 저는 진경이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결핍이 많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지만 빈자리는 늘 아쉬웠어요.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가 가족처럼 참 편해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밝고 곱게 자란 줄만 알았던 아가씨에게 그런 사연이 있다니 그 사정을 알게 된 뒤로는 저는 진경이가 더욱 제 딸 같고 더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비슷한 사정이 있었고 그 어린애가 엄마 정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커졌죠.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진경이를 딸처럼 대하며 잘 해줬습니다.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남들에게는 못했던 얘기도 하고 제 아들 얘기도 종종 나눴어요. 제가 너무 속없이 앞에서 아들 자랑을 많이 했는지 진경이도 우리 아들을 내심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진경이가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참에 두 아이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둘 다 마다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뒤로는 저도 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해 주는 건 제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남녀 사이의 인연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싶어서 인연이면 만나고 아니면 말겠지 생각했어요. 물론 둘 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사람들끼리 잘 됐으면 싶었지만 모두 아이들 하는 대로 두고 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인연인 건지 두 사람은 그 뒤로 정말 연인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진경이나 둘 다 그동안 시험 준비하며 바빠서 연애도 몇 번 못 해본 것 같았는데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두 아이가 연인이 된 이후로 저는 진경이와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딸 같던 친구에서 며느리 같은 아이가 됐고 진경이도 저를 예비 시어머니 대하듯 잘했거든요. 두 사람이 만난 이후로는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왔고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결혼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미 진경이를 며느리처럼 여겼어요. 덕분에 전에는 차마 못했던 깊은 얘기들도 나누게 됐죠. 어머니,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이 집 사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린 아들 데리고 이사 다니는 게 지겨워서 평생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나마 아들 대학 가기 전에 이뤄져서 다행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평생 택도 없을 뻔했어. 진짜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효준 씨는 어머니한테 평생 잘해야겠어요. 자기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부모 바라는 거지 뭐. 젊을 적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이해해주는 진경이를 보며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다 대답해 준 것도 같네요. 그럼 다른 재산은 더 없으세요? 다른 재산? 그런 건 왜? 그냥 어머니가 고생하셨다니까 궁금해서요. 아유, 이 집 대출 받아서 사고 빚 갚는 걸로 좋겠지. 다른 재산이 있을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제 내 목표는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노후 준비하는 것 뿐이야. 효준 씨가 있는데 왜 그런 걱정하세요? 이제는 자식 덕 보고 행복하셔야죠. 내 걱정해주는 진경이를 보니 두 아이들이 결혼까지 하면 어떨까 싶었죠. 그러다 그 사건이 있었네요. 평소 아들이 없을 때도 나를 보러 자주 오던 진경이가 그날 집에 들른단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평소 자주 오던 사람들이 아닌데 어쩌다 우리 아들 소식을 듣고는 궁금한지 이것저것 물어보겠다며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아들 어쩜 그렇게 잘 길렀어? 내가 부러워서 배가 아플라고 그렇네. 그냥 애가 알아서 자란 거지. 나는 정말 해준 것도 없어. 겸손도 지나쳐. 요즘 아들 돈 잘 번다며? 이젠 아들 덕 볼 생각만 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아들 만나는 사람이 교사라고 그랬나? 초등학교 다녀. 아니 근데 효준이 엄마는 정말 욕심이 없나 봐. 무슨 욕심? 아니 아들이 돈을 그렇게 버는데 교사 며느리 성에 차? 나 같으면 더 괜찮은 며느리 드리겠구만. 솔직히 별리사라고 그러면 선짜리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를 무슨 돈 보고 들여? 애들이 잘 만나면 그만이지. 그래도 눈 좀 높여봐. 아니, 사실 내가 잘 아는 아가씨가 있어서 그래. 의사하는 아가씨인데, 자기 정말 생각 없어? 내 아들이 별리사인 것을 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왜 더 난리인지 선짜리 소개해준다며 난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필 진경이가 들었는지 갑자기 제 앞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야 뭐 애들이 좋다면 마다할 이유 없지만 아직 반년 만났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하는 게 그때 다른 엄마들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싶었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야 뭐 니들이 좋다면 환영이지. 왜? 결혼하고 싶니? 아니 뭐 저도 효준 씨 많이 좋아하고 둘 다 나이 있으니까 빨리 하면 어떨까 해서요. 효준이랑 얘기했어?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해 보려고요. 어머니는 저 며느리로 좋으세요? 그럼 왜 당연한 걸 묻니? 왜? 설마 내가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럴까봐? 연애만 시키고 결혼은 안 된다 그럴까봐? 네, 사실 저 저번에 집에 들어오면서 아주머님들이랑 얘기 나누시는 거 들었거든요. 다들 저보다 효준 씨가 아깝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는 나를 알면서 왜 그런 걱정을 하니?
내가 아들 가지고 장사라도 하고 싶을까봐 그래? 그리고 교사가 뭐 어떻다고 그래? 변리사는 뭐가 잘났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직업이 뭐가 문제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 너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내가 괜히 섭섭하려고 그런다. 그럼 저 용기 내서 효준 씨한테 결혼 얘기 해볼게요. 어머니, 꼭 저희 응원해 주세요. 그 뒤로 아이들끼리 결혼 얘기가 오갔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아들이 그 집에 결혼 약속을 받으러 찾아갔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도 했죠. 아들이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준비는 여자들 몫이었어요. 뭐 평소에도 진경이랑 워낙 잘 지내다 보니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진경이와 은연중에 결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진경이는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들께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어렵더라도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반반 결혼하겠다던 검소하고 착한 며느리는 어디 간 건지 결혼을 허락받자마자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호떡 뒤집듯 뒤집혔지 뭡니까?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집은 해주실 거죠? 너희들 반반 나눠서 하기로 한 거 아니니? 요즘 다 그렇게 한다면서 대출 받아서 시작하겠다고. 그거야 결혼 생각하기도 전에 얘기였고 사실 어머니가 못 도와주실 정도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글쎄 나도 여유가 별로 없어서 이 집 말고는 달리 재산이 없으니까 너도 알잖아. 이 집 팔아서 저희 신혼집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 집 팔면 내가 갈 곳도 없고 나도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 자식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설마 제가 집 받고 입 싹 닫을까 봐 그러세요? 효준 씨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많이 벌 거잖아요. 노후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나뿐인 자식 위해서 투자하세요. 어머니, 항상 자식이 잘 돼야 부모 마음이 편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일단 나도 방법 좀 알아보마. 상견례 때 얘기를 나눠보자.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려니까 걱정이 많으셔서요. 괜히 걱정 끼쳐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집은 효준 씨가 해오고 혼수는 반반 하는 걸로요. 어차피 돈 문제야 어른들끼리 할 얘기라 생각했기에 저는 상견례에서 얘기를 조율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사돈댁을 만나기도 전에 고민이 생겨버렸네요. 집을 해달라기에 그러면 혼수는 해오는 줄 알았더니 예비 며느리는 혼수를 반반하겠다 하는 겁니다. 뭐? 혼수도 반반하겠다고? 네. 그리고 집은 공동 명의로 할게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남편 먼저 떠나면 상속세도 그렇고 이래저래 문제 많잖아요. 물론 당장 그럴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멀리 보고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말 뜻 아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결혼하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른 걱정 마시고 믿어주세요. 제가 어떤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 얘기들이 악의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진경이는 수수하고 착한 아이였기에 설마 돈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돌려보내고 한참을 혼자 고민해보니 걔가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괜한 노파심에 그 아이를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차피 그동안 내가 아등바등 살았던 것은 다 자식을 위한 것이었으니 아이들의 새 출발을 위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걔도 내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내가 알던 애가 맞는 건지 어떤 모습이 본 모습인지 혼란스러워졌고 그 아이의 생각을 아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여자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진경이 말을 듣고는 혼자 고민을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들과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너 진경이랑 결혼 준비 관련해서 얘기해봤니? 걔가 집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니들 혹시 나랑 같이 살 생각이니? 집? 집은 반반 하기로 했었는데 진경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 그래? 나한테는 자식 어렵게 시작하게 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 그러던데 혼수는 니들이 반반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의심이 점점 더 커졌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와 자기가 알고 있던 진경이가 너무 다르다며 놀라워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진경이는 돈 욕심이 많던데. 교사 월급 박봉이라고 맨날 울상이잖아. 그리고 걔 명품 좋아해. 나한테도 맨날 사달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그 아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다 떨어진 양말 한 짝까지 끼워 신을 정도로 검소한 모습을 보이곤 했었는데, 정작 제 아들에게는 기념일마다 비싼 레스토랑 데려가 달라, 명품 선물 사달라 하면서 사치스러운 행동들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고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 명품이나 돈 좋아하는 걸 욕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 아들 앞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얘기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에게는 반반하자 그래 놓고 나한테는 자식 위해서 집 해달라 그러는 게 더 이상했죠. 난 사실 엄마 때문에 진경이 만난 거야.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바라시는 며느리 들이시라고. 나도 뭐 진경이가 싫은 건 아니지만 사실 결혼까지는 아직 모르겠거든. 그제서야 아들이 제게 전하는 진심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워낙 속 얘기를 안 하는 아이고 엄마 생각을 하는 아이라 내가 더 따져 묻고 의중을 캐물었어야 하는데 얘는 그동안 효자 노릇 하겠다고 나를 위해 결혼까지 결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니 저는 진경이가 정말 나를 생각하면 내 집을 팔아 신혼집 해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의 신뢰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실망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저는 홧김에 아들에게 들어왔던 선자리에 나가라 말했습니다. 거기서 진짜 누구를 만나기를 바라기보다 그냥 진경이를 떼어놓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리고 저는 진경이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집 문제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 고민해 보니까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다. 네가 반반 못 해오겠다니 나도 별 수 있니? 너도 내 사정 뻔히 알잖니. 기왕이면 나도 더 좋은 며느리 보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효준이 오늘 선보러 나갔어. 의사하는 아가씨라 그러던데 뭐 그 정도면 집은 못 해와도 지들끼리 반반 결혼은 할 수 있겠지. 안 그러니? 아들이 선을 보러 나갔다는 제 말에 진경이는 몇 분간을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에 뇌라도 얼어버린 것 같았죠. 어머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럼 내가 별 수 있니? 그리고 효준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꽤 욕심이 있는 모양인데 너도 나 말고 넉넉한 시댁에 시집 가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그쵸?
사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돈 욕심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 저 임시 교사예요. 아직 임용 합격 못 했거든요. 임용 준비하려면 저도 돈이 필요한데 반반 결혼하려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뭐? 너 정교사도 아니면서 그동안 나를 속인 거니? 내가 돈 많은 며느리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는 건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것도 다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정교사라고 속이지나 말던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변명이라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지 그동안 믿었던 아이에 대한 배신감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그러는 게 다 돈 때문 같았어요.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반반 못하겠다면 굳이 명의까지 공동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안 그래도 화가 나는 제게 더 쐐기를 박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설마 돈 보고 며느리 들이시려는 건 아니죠? 언제는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 없으시다면서요. 의사 며느리 들이시면 뭐해요? 기고만장해서 어머니 상대나 하겠어요? 너, 내가 적당히 넘어가려 했더니 못하는 말이 없어. 안 되겠다. 너랑 아주 인연을 제대로 잘라내야겠다. 자기가 나를 속였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를 철면피 취급하는 그 아이 모습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동안 그 아이에게 받았던 싸구려 물건들까지 다 쥐어서 집에서 내쫓아 버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아이도 여간 내기가 아닌지 그 뒤로 계속 아들에게 전화해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당신 결혼하는 날 내가 찾아가서 아주 깽판을 칠 거야. 혼자 행복하려고? 어림도 없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꼴을 보니 내가 정말 사람을 제대로 잘못 봤다 싶고 무지막지하게 후회가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서야 수습이 됐고 그래도 교사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불리할 거라 얘기하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겨우 일은 마무리됐지만 한동안 저는 속이 상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그때 아들이 선보러 나가서 만난 그 아가씨와 꾸준히 만난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기대하고 보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지를 모르는 일이더군요. 둘이 만난다는 얘기에 정말 좋아하는 거냐고 몇 번이고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 뜻이라는 아들의 말에 저도 겨우 한시름 놓았죠. 진짜 좋아해. 통하는 것도 많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꼬박 2년을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다 전문직에 여유가 있으니 반반으로 결혼했고요. 어쩌면 이 인연을 만나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의사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덕분에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왔네요. 의사 며느리 콧대 높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순하고 착하지 뭐예요. 덕분에 지금은 예쁜 손주까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잘 사는 아들 내외 덕분에 호강만 하고 살죠. 정말 이전에 그 인연을 이어붙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아찔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도 남은 인생 돌다리로 두드려 보겠습니다.